밖에 그 붙어 있는 성적표 보니까 점수가 다 양호하시네요. 점수가 양호합니다. 근데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는 외우거든요. 이제 시험 임박하니까. 그러니까 외워서 이제 점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알던 모르든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는 뭐 지난 주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점수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좀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험에 안 나올 건 없어요. 다 나올 건데 잠시 방심하면 틀리는. 그러니까 함정이 있고 있는 것들이죠. 다음 주에. 그래서 지금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정된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1번에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보시면은요. 가장 모범적인 문제가 11번 문제인데요. 일단 1번 지문도 시험에 나왔었죠. 누가 지정하는가? 절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기출 문제.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도 기반 시설을 같이 못 늘려준다. 그러면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곳입니다. 근데 대통령령에는 강화하는 범위는 건폐율은 나오지 않고 용적률만 절반까지 최대한도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 부족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 6명 시장 군수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다가 지정하는지가 2번 지문인데요. 개발된 주상공에 지정합니다. 개발 안 된 녹관 농자가 아니라 개발된 주상공에 주상공. 주거상업 공업지역 개발이 끝나서 더 이상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땅이 없는 곳들이고요. 3번이 바로 이제 어디다 지정하는지 나왔죠.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땅이 없어서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4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이 말은 당해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퍼센트가 나올 때는 그냥 용적률을 강화하는 거고요. 퍼센트라는 말이 없을 때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법에 있어. 대통령령에는 특히 용적률만 50% 강화해요. 어차피 4번은 틀렸다. 50이니까. 5번은요. 필요한 사항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12번은 이제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이때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일반 국민 소유 토지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조사 측량,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을 말하는데 1번의 보상 의무자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 의무다. 그 다음에 2번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야.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하고요. 원칙.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토지 수용에다가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고 4번 일출 후에는 틀렸네요. 일출 전 일몰 후. 깜깜한 밤이란 뜻이 돼야 돼요. 일출 후는 대낮이에요. 그렇죠? 일출 후는 대낮. 예전에 어디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일출 후에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해서 뭐 설문 조사가 있어요. 일출 후에 일어나는 원인. 뭐 일출 후에 그래서 뭐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에 가기 위해서 밤새 술 마시 쓰러졌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출 후에 왜 일어나는가 했더니 집에 가기 위해서. 일출 후라는 건 대낮이라는 뜻이에요. 일출 후. 대낮이 아니라 우리는 밤이 돼야 돼요. 밤. 그러니까 일출 전 일몰 후. 법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일출 전 일몰 후.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는요. 매일 바뀌어요. 여러분들 왜 그 일기예보 할 때 보면은 일출 시간 나오죠. 일몰 시간 나오죠. 그게 형법에서 처벌 같은 걸 정할 때 기준이 돼요. 그 시간이요. 왜?
야간에 잘못하면 가중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을 때려도 일출 전 일몰 후에 때리면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가중 처벌돼요. 다른 사람 그 자동차를 모서를 긁었다. 낮에 긁어야 돼. 낮에는 손괴죄고요. 형법상. 밤에 긁잖아요. 일출 전 일몰 후에 긁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가중 처벌돼요. 예. 예? 아, 거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가중 처벌되는 거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몇 가지가 또 가중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출 전 일몰 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출 전 일몰 후. 문장이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어요. 그때는 바꾸는 게 두 군데를 바꿔요. 일출 전 일몰 후를 바꾸던가 거기에 토지 점유라고 돼 있죠. 점유자를 토지 소유자로 바꾸거나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딱 보다가 아 이거 바꾸는 게 있는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항상 4번 보시고 5번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바로 이제 그 수인 의무를 갖다 나온 거고요. 그 여러분들 대개 국토계획법 파트는 잘 맞춰요. 예. 그게 문제가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닌 잘 맞히는 이유는 자주 봐서 그런 거예요. 자주.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국토계획법 끝나서 도시개발법 좀 할 때쯤 되면은 민법이나 개론이 다른 과목이 불안해서 잠시 던져놨다도 다른 과목 보고 또 다시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잘하거든. 어차피 9월 달에 여러분들 그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외우는 게 원래 9월 달이에요. 9월 달.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응용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외워서 맞추면 돼요. 거기는 응용을 할 수도 없는 게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응용 문제 준비하다 보면 또 바뀌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론도 없어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이론이 없어요. 왜? 법이 1년에 몇 번씩 바뀌는데 이론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 예. 이론이 가장 많은 게 민법이지 안 바뀌는 거. 예.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우리 9월 달에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면 총 2개가 14문제가 나오거든요. 7문제씩 14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외우면은 응용 문제가 없어요. 그냥 외운 그대로 맞히는 겁니다. 13번부터가 이제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의 특징은 뭔가? 도시개발법은 기출문제에서 일단 똑같은 게 한 4개가 나와준다는 거죠. 그다음 2개는 구석진 데서 나오고 그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2개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맞추는 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공부하는 건데 시행규칙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주는 몇 개의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고 도시개발법에서 딱 봤는데 낯선 조문이 나와. 아 이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구석진 곳이거나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정답은 아주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도면의 축척이라든가 서류와 관련된 지문은 지금까지 틀린 지문이 없었어. 도시개발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기출문 틀린 지문 안 나왔다니까. 도면 축척, 서류, 제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옳은 지문이었다고요. 참고하시라고. 올해부터 틀리게 될 수도 있지만. 예. 자, 13번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우리 지난주도 공부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는 4명이었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진 4명.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2번 지문에 보이네요. 지방공사의 장. 안 되죠. 1번에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때 3번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할 때 공공기관의 장의 대표가 LH공사고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뭡니까? 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못 외워. 그냥 제주만 기억하세요.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있어요. 한날 거기서 저한테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제주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올라오겠대. 아니라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왜? 언제 제주도 한번 가보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서울에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예. 교육하는 날을 갖다 항상 금요일 날로 해요. 다. 금요일 날 와서 교육을 오전에 받고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놀다가 이제 일요일 날 밤 비행 다시 내려가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들은 무슨 법을 공부할까요? 도시개발법을 공부해요. 예. 도시개발법을 배우려고 이 교수를 갖다 초빙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여의도에다 교육장을 갖다가 임대를 해요. 여의도에다가 건물에다 능률협회에다 임대를 해놓고 올라와가지고 교육받고 주말 놀다가 내려간다니까. 아, 내가 다음에는 꼭 제주도에서 교육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서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하나가 더 있죠. 한국철도시설공단. 텔레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나오면 다 안 좋은 뉴스로 나옵니다. 거의 다 철피하러 나오죠. 한국철도시설공단. 예. 그래서 요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인데 시험에서는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하는 게 틀기 나온다고 이렇게요. 지방공사장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천재지변이 있고요. 5번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 그때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은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하나가 이제 빠져 있죠. 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14번 문제 개발계획인데요. 자, 이거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1번 지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라는 지문입니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본래 명칭은요. 도시개발 사업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2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번부터 5번까지는요. 개발계획 공모에 대한 지문인데요. 이것이 물론 이렇게 많은 지문이 나오진 않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지문 1개나 2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개나 2개 나올 거에 대비해서 지금 한번 공부하라고 넣어놓은 거죠.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공모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2번 지문이죠. 그렇죠? 예.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올해도 역시 예상 문제예요. 자, 우리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가 있죠.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은 원래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는 규모가 큰 시가지를 조성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하는 경우. 첫 번째, 우리 시가지는 건물이 별로 없어야 된다 그랬죠. 어디? 자연 녹지지역. 선생님이 이거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요. 이거 공부한 지 딱 3주일 지났어.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세 번째, 도시지역, 외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지역. 그러면 도시지역, 외지지역 어디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먼저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다. 네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건물이 많은 땅 있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요. 이 5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시험에 나와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하는 곳은요. 규모가 큰 시가지를 조성할 때다. 시가지는 건물이 별로 없어야지만 시가지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별로 없는 땅,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 다음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지정을 아예 못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많은 땅이 주거, 상업, 공업적이잖아요. 주상공이 30% 이하라는 것은 건물 없는 땅이 70% 거기다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왔지. 30% 나왔다가 40% 나왔다가 50% 나왔다 막 그러는 거죠. 예. 한번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에다가 플러스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를 6번에 쓰지 왜 6번에 안 쓰고 따로 앞에 문장으로 뽑아놨냐는 거예요.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죠. 구역 지정해 놓고 요 구역에 적용될 개발 계획 응모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응모한 걸 가지고 선택해서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할 때는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요 5개에서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한 이유는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규모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나중에 하는 거고요. 나중에 하게 되는 원인이 달라. 그래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6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따로 뽑아놨다고 법조문에서요. 따로 뽑아놨습니다. 3번 효율적인 도시개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됐고 4번 지문은요. 이 4번 때문에 사실상 공모에 응모합니다.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보통 응모하는 거예요. 5번 보시면은요. 1회 이상 공고, 응모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합니다. 응모 기간은 90일 이상. 60일이 아니죠. 90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90일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90일. 오늘 문제에도 90일 있었어. 정비법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 15번 권리의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건 왜 정확히 말하면 권리의 조정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만은 정확히는 권리 의무의 조정이죠. 권리 의무의 조정. 우리 권리 의무의 조정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가 환지 처분에서 나옵니다. 환지 처분. 종전 토지를 개발해서 환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인데요. 이 환지 처분에 나오는 권리 의무의 조정 규정을요. 다시 준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다 준용하는가?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수영하다가 물을 많이 먹었는데 그 물에 그 소독약을 많이 탔는지 목이 막 따고 예. 밥 안 먹고 배불러 주면 수영하다 보면 하죠. 옆에 아저씨가 잘 뜨길래 이 아저씨는 얼마나 수영했는가 봤더니 수영을 2년을 했더라고. 아저씨가
2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기초풀에 있어. 2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2년을 공부했는데 국토계획법 겨우 진도 나가랑 똑같은 거지 뭐. 예. 그래서 권리 의무의 조정 환지 처분에 나와요. 이걸 다시 환지 예정지 지정에 준용한다. 그래서 종전 토지를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가요 환지를 이제 받았어요. 환지 처분으로 이제 환지로 이사를 가는데 그 뒤에 세 명이 따라간다 그랬죠.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 사람이 따라가서 이제 환지를 또 사용하게 되는데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가치가 더 증가하면 토지 소유자가 임차권자 등에게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서로 상대방한테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임대료 증감 청구에 응하기 싫으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로 인해서 손실을 봤을 때는 환지 처분한 그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자가 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구는 다 60일 내에 해야 돼요. 60일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보고 있죠. 예.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준용하는 거야. 준용 뭐냐면 이제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요. 역시 임차권자 등도 같이 환지 예정지로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똑같은 일이 또 생기죠. 예, 그랬을 때 역시 임대료 증감 청구, 계약 해지, 권리 포기, 손실 보상 청구, 구상권 등등 똑같이 60일 내 행사해라.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한 번 더 나온다. 자, 틀린 거 찾기.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된 임대료 치료, 기타 사용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 있고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권리 포기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포기 또는 해지. 60일 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환지로 인하여 용의권의 설정 목적. 이때 용의권이란 우리가 흔히 우리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 그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용익 물권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용의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용의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이를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지. 예, 없다만 있다죠. 예. 지금은 있다 없다를 잘 찾는데 시험장에 가면 눈도 침침해지고 막 짜증 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 나가지고 틀린다고. 예.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안경 도수가 잘 안 맞으면은 안경도 또 새로 맞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새로 맞추셨는 것 같은데 안경 새로 하신 거 아니에요? 태가 바뀐 것 같은데 태가. 예. 그래서 안경도 새로 맞추고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시험장에서 쓸 뭐 시계 같은 것도 있잖아. 시계도 이렇게 전자시계 좀 큰 거, 바늘로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숫자로 써 있는 거 이런 것도 장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 사주를 갖다 본 거야. 가서 점을 봤는데 몸에 쇠붙이를 지니고 가면은 붙는다 그래가지고 아령을 가져와. 쇠붙이를 지니고 가라는 분도 있고요. 예. 더 웃긴 게 있어, 더 웃긴 거. 어떤 분이 갔는데 자기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찍어야 되는 순간에 나오면 몇 번을 찍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딸랑딸랑 하더니 당신한테 가장 적합한 수는 6번이라는 거야.
무당이 뭐 가나 말아야 아주 적합한 수가 6번이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시험 임박하니까 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외우세요. 그 시간에 그냥 외우십니다. 예, 초자연적인 데 의존하지 말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쇠붙이를 지니라고 난 진짜 아령을 가방에 넣었더라고. 아령을 가방에 넣었더라고. 아령. 큰 거는 말고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요만한 거 있죠. 왜 500g짜리인가 그거? 예, 그걸 넣어왔더라니까. 예, 아령.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16번 같은 거 하나 외우시면 더 낫습니다. 16번 같은 거 환지 처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 자, 채비지는요. 그 땅을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게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는 하루라도 빨리 팔면 좋기 때문에요. 원래 채비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을 때 다른 땅은 원래 사용과 수익만 해야 되는데 채비지는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그 땅이 채비지일 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다. 이때 처분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예.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채비지를 뺀 다른 땅들은요. 모든 땅들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른 땅들은 도시개발구역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다른 땅은 소유권자가 언제 취득하는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미 먼저 팔린 채비지만큼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까지 기다려 한 20년 걸려야 되거든. 땅이 안 팔려. 돈 주고 샀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 못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큼은 채비지만큼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자 우리 소멸하는 권리는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환지 계획에 정해진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로부터인데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것은요. 종전 토지와 환지의 권리 의무 관계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새로운 권리가 시작되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죠.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의무가 다 환지로 옮겨오기 때문에 종전 토지와 환지가 권리 의무 관계가 같아진다 그런 뜻이다. 자, 보류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취득하는 시기는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한다. 5번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되죠. 5번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지문들은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시험에 안 나온 지문들이 없어요. 예.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번, 2번 지문이 제일 적게 나왔는데 2번 지문은 예전에 한 2번인가 나왔나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만 묶어놓은 게 16번이고요. 자, 17번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나오죠. 수용 방식에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지를 조성하려고 토지 건물을 수용하면은요. 이 수용당한 사람한테 수용 보상금을 줘야 돼요. 토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이때 대금이죠. 토지 매입 대금을 줘야 되는데 원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그 도시개발 구역에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로 대신 줄까요? 네, 좋아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종이를 주는 겁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바꿔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토지 상한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권 발행 그러면 안 돼. 직권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면 발행합니다. 직권 발행 안 됩니다. 의사에 반해서 발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고 공공 시행자도 발행할 수가 있는데 민간 시행자는 좀 불안하죠. 그 밑에 3번 지문에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발행할 수 있고요. 민간 시행자든 공공 시행자든 발행하는 사람은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고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상환받을 권리자 이름이 써 있으면은 기명증권이에요. 우리 시험범위에 기명증권 하나 더 있었죠. 힌트, 주택자로 시작합니다. 주택 상환 사채.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선생이 운을 막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좀 기억이 또 나.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는 자기가 셀프로 외울 수가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가 들어가면 다 기명증권이다. 우리 시험범위에 딱 2개가 있고요. 무기명증권이라는 말 때문에 4번은 틀린 거고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고, 우리 꼭 하나 외워둘 거, 토지 상환 채권은요, 그 이율이 있죠.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이율은 누가 정해요?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요. 발행자가 정한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율을 발행자가 정한다는 것이 왜 시험에 나오는가?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 시행자가 발행자죠. 이 발행자는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야.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요, 이자는 다 채권자가 정하는데 세상 이거는 채무자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채무자가 이자를 정해. 그래서 특이한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또 우리는 양도성이 있다는 거 하고요. 이 양도성이 있는 채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질권의 목적이 돼요. 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이 얘기는 토지 상환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권은요, 동산이나 채권만 목적이 돼요. 동산, 금반지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채권, 양도성 있는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안 갚으면은 그 채권의 권리를 질권자가 행사할 수가 있어야 돼. 양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도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질권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요. 분양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을 토지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수십 문제를 풉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보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외운 것을 꼭 시험에서 기억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시험장에 보내면 저도 진짜 그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막. 예. 제발 문제가 많이 나오기를. 예. 찍어도 맞히기를. 예. 틀린 거 찍었는데 맞는 거 나와도 맞히기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예상 문제도 제가 선정할 때도 진짜 고민해요. 이 문제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항상 진짜 그 시를 읊는 기분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문제도 빗나가지 않기를. 매년 보는 시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100점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락자를 사랑해야지. 자, 그래서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가 계속 외우고는 있습니다만은요. 교수님은 함정으로 공공자가 들어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공공택지에 공공자가 들어가는 것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공공택지는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가 나오죠.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공공택지를 써요. 5번의 공공택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다. 추첨의 방법으로 공공택지. 그 다음에 19번부터 정비법인데요. 정비법은 올해 이제 전면 개정되고 나서 최초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법이 싹 다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6개 정비 사업으로 시험 받고 올해는 3개로 줄어들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작년까지 기출문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다른 데 내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수집해서 어떤 방향으로 낼 것인가 그러고 그다음 많은 분들이 정비법 문제를 서로 안 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법이 새로 개정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틀린 거 찾기. 일단 용어 정의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정비 기반 시설에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3개가 있어요. 공짜로 시작하는 3개는 절대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이다. 시험에 나오죠. 계속 이게 4문제가 나왔죠. 정비 사업의 뜻 있죠? 작년하고는 약간 달라졌어요.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자,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 중에 1명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이 지상권자는요, 분양 대상에서 관리 처분에서는 제외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포함되는데 분양 대상자에서는 제외한다고요. 예. 관리 처분에서는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토지 등 소유자는 포함되지만 분양받을 관리 처분에서는 관리 처분 대상자에는 제외한다. 예전에 딱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리라고. 난이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틀렸다.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는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앞뒤를 바꿔도 돼.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도 되고요. 단 지상권자는 절대 안 된다. 지상권자를 틀리게 나왔던 기출문제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자, 5번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 2명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죠. 정답은 4번이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도 매년 나옵니다. 누가 시행자가 되는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번 지문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수업할 때요. 1번 지문 어디 틀렸냐 그랬더니 눈이 한 번이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냐는 거야. 이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게 나오긴 나와. 그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그거하고 헷갈리라는 거죠. 헷갈렸더라고. 그 제가 그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죽은 게 있다. 조합이 죽었어. 그렇죠? 조합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조합을 만드는 추진위원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법에서 약어로 추진위원회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는 약어로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뭘 추진하는지를 까먹게 돼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안 나오면 추진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문장은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예. 내 스스로 감동받고 있다니까. 문장이 너무 부드러워. 예. 그래서 어저께는 1번을 정답 맞히신 분 중에도요. 시장, 군수 등의 인가인데 승인 썼다고 해가지고 예, 동기의 착오로 1번 맞히신 분들이 있었어요. 동기의 착오로. 예, 정답 맞췄는데 뜨끔의 속으로. 야, 이거 동기의 착오로 맞췄네요. 2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해서 시행한다. 맞아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경우의 의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내가 다 친 거거든. 예. 졸다가 오타가 났네요. 아, 이거 오게티네, 오게티. 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경우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경우의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죠. 예.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8개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2개 사업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2개는 일정한 사유가 천재지변 등등 8개 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있을 때는요.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의 사업 대행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야. 자기가 자기를 대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대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여러분들 왜 혹시 학교는 그거 나옵니까? 리츠 회사일 때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는 거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산 인력, 전문 인력 자격증 따신 분의 절반은 저한테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강의하는데 3군데가 있거든요. 3군데 중에 2군데에서 제가 그걸 강의를 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 강의를요. 저기 건설산업교육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생산성 본부가 있고 투자자문협회 3군데에서 교육하거든요. 최근에는 LH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2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저한테 배워서 그 자격증을 때 그거는 필기 시험이 없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 자격증은 필기 시험 없어. 그냥 수료 시간만 채우면 돼요. 그럼 합격이에요. 자격증이 나와요. 시험 안 보니 얼마나 좋아요. 중개사도 시간만 채워 자격증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날 나도 그거 필요해서요. 그거 다 따려고 그랬어요. 제가 리츠 회사를 만드느라고 따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가리키면서 내가 교육을 받는 게 안 돼. 예,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유권 해석을 신청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강의를 맡으면서 내가 거기서 등록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증 받은 사람, 가르치는 사람 명단이 쭉 나오는데 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한번 나왔었어요. 사례가. 한 명이 걸렸어. 자격 취소되신 분이 있어, 우리나라에. 예. 그분은 교수님이 자기가 거기에 교육을 받은 걸 했다 걸렸어요.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고발했어요. 도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실사를 해봤는데 그 기수, 수료한 그 기수 있잖아요. 그 기수에 교수진이 누군지가 딱 나오고 그것을 국토부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동일인이야. 동명이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됐습니다. 전에. 바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대행이 안 되는 게 같은 사람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도 시장, 군수, 대행자도 시장, 군수가 돼요. 같은 사람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5번 지문이 없다니까 법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장, 군수 등의 사업 대행을 할 수 없다고 명문 규정은 없는데 사업 대행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21번은 용어가 또 나오는데요. 용어 중에서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의의가 아주 길어졌거든요.
작년에 두 개 사업이 하나로 더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가로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가로의 말을 차례대로 나열하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에 가로치고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가로치고 다세대 주택 가로치고 정비 기반 시설 가로치고 공동이용 시설 가로치고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앞부분은요. 달동네를 정비하는 거고요. 이 문장 뒤에 문장은요. 정비 사업 중단된 곳에 뒷정리를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가로치기가 나온다고요. 2번이 틀렸죠.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도로 상하 수도 시설 좋은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단독주택 등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작년까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둘 다 재건축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만 재건축 대상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하고 4번 두 개는요. 이거는 노후 불량 건축물 중에서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문이 짧아서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게 요 두 개다.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고 우려. 도시 미관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까지가 전제 조건이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노후 불량이다. 맞죠? 5번의 공동 이용 시설은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이 우리 공동 작업장에 표시를 해서 외우셔야 되는 게 물론 작년에 시험 나왔었습니다. 작년 예상 문제였어요. 공동 작업장은 공짜로 시작하지만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이다. 왠지 공짜로 시작하면은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고 정비 기반 시설 같지만 이것만큼은 공동 이용 시설이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또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22번에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분양 신청. 1번 지문 올해 개정됐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작년까지는 60일이었거든요. 올해는 120일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라.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1번을 분양공고라 그럽니다. 분양공고. 2번 분양신청 기간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30에서 60 사이에 날짜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통지한 날로부터 40일 내, 통지한 날로부터 50일 내 이렇게 날짜 하나를 정하는 거고요. 3번 지문이 올해 신설된 조문입니다. 올해 신설됐어요. 투기 과열 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보면 관리 처분 계획에서요. 분양 대상자가 누구라고 발표를 합니다. 관리 처분계 수립하면은 홍길동 30평대 아파트 분양 대상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이제 부인이나 이런 사람은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고 관리 처분 계획에서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있어요. 5년 내에는 같은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분양 공고잖아요. 분양 공고를 보고 보통 분양 신청을 하는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년 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을 만들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분양권을 2개, 3개씩 이렇게 갖고 분양 신청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문 만든 거. 제가요.
이 재건축 아파트에 제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분을 사. 지분 사고 난 다음에 한참 5년 지나야지 그래야지 이제 분양 신청 받아. 예? 그렇다고요. 5년 지난다니까. 이거는 금방 사고 분양 신청 얼마 안 남은 거 또 사서 분양 신청하고 요런 것을 갖다 맡겠다. 이럴 때만 효과가 있지. 약간 뭐 5년 이상의 그 분양 신청이 앞으로 5년 이상 걸릴 만한 것들 사도 전혀 문제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이걸 만들었어요, 올해 만든 지문이 3번 지문이에요. 그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 홍길동 30평대 분양 써 있는데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말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 못 한다는 겁니다. 단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분양 신청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그 가장 이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가장 이혼해가지고 부인한테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는 이제 분양권 5년 내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인한테 재산 분할 청구권 해서 넘겨주거나 위자료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 가장 이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통정 허위 표시거든. 응? 통정 허위 표시라고요. 이걸 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혼인하기로 다시 결합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소송을 냈다니까. 통정 허위 표시다. 이거는 단지 분양권을 받기 위한 통정 허위 표시. 상호 양해가 있었다. 숨은 합의가 있었다. 예, 우리 비즈니스 표시의 차이가 뭡니까? 서로 양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합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판례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혼하겠다는 의사 자체만큼은 내심적으로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동기가 뭐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가 뭐였냐가 아니라 예, 동기는 불문하겠다. 동기는 고려 대상 아니고 그 이혼하겠다는 것에 대한 양해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지. 그러면 부인하고 살기 싫을 때는 부동산을 빙자해가지고 여기 좀 많으니까 예, 그렇죠? 예, 보기 싫어. 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을 빙자해가지고 예,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 결혼은 뭐냐 그러면요, 나 웃겨 죽겠어. 우리 법에서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혼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법에서는. 근데 이 올해 신설한 사람은 법학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결혼이라는 말 썼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내 평생 법대 입학한 이후로 법조문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 다 혼인이라 그래요. 혼인, 이혼 그러거든요. 결혼이라 써놨어요. 근데 당황스러워서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같은 세대가 되죠. 그랬을 때는 분양권이 5년 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요. 이거는 5년 지나서 결혼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사업시행자는 이 4번도 올해 개정된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 밑줄 치고 90일 내에 4명이 있어요. 4명.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90일 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돼 있죠.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작년까지는 청산이었어. 청산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로. 우리는 청산이라 그러면 의미가 더 쉬워. 그렇죠? 땅 2평밖에 없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 신청해 달래. 분양하겠대. 분양받겠다는 거. 그러면 너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땅 2평은요. 그 땅 가격을 계산해서 청산금 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이게요. 근데 이 청산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바꾼 거예요.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납득이 안 돼. 매치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땅 2평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분양받지 못한 사람이 도무지 무슨 손실을 본 건데. 손실보상은. 그렇죠. 행위와 손실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법적으로. 들어봤습니까? 상당 인과관계?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는 청산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것을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청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청산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고 5번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죠. 60일 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선생님 수용 재결이 뭡니까? 법원에서 하는 게 재판, 수용 재판, 행정기관이 하는 게 수용 재결이에요. 수용할 것인가 여부 행정기관이 결정하고요. 그다음 매도 청구 소송, 차라리 내 땅 사가라, 나한테 팔아라. 이때는 매도 청구는 팔아라는 거예요. 우리 조합한테 팔고 나가라. 땅 2평 팔고 나가라. 땅 2평을 수용하게 결정해 주세요.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이 땅 2평 정도밖에 없어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한테 저 사람 땅을 수용할 수 있게 행정기관이 결정 내려주세요. 또는 너 나한테 그 땅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3번은요. 관리처분 계획의 일반적 기준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자, 우리 틀린 게 4번이죠. 이거 계속 봤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단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개만 준다는 거죠.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학원 수업 끝나고 나서 누님 8명이 공동 출자로 피자 한 판을 시켰습니다. 피자가 배달되면 몇 조각 잘라야 됩니까? 8개로. 근데 피자가 배달되어 오는 그 중간에 한 분이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갔어요. 몇 조각 잘라야 돼? 그래도 8조각으로 자르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분양 신청했을 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잘라야지 한 사람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7개 자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분양 설계. 그래서 완공해서 권리를 쪼개주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됐을 때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항상 나오는 지문이죠. 보시고. 자, 24번은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이요. 3번이 틀렸거든요. 3번이 최근에 삭제된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 변경 인가를 다시 안 받고 신고만 하면 된다. 1번 지문 계산차고 오기 누락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가로가 시험에 나와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미한 사항 변경을 신고할 수가 있어요. 2번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내가요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돼 있었는데 내가 30평대 분양 대상으로 바뀌었어. 권리 의무 변동이 있죠.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았을 때 20평대 아파트 1000세대 30평대 아파트 500세대 이것은 바뀌질 않았어. 단지 20평대가 30평대로 가고 30평대 분양 대상자가 20평대로 간 거예요. 전체 20평대 1000세대, 30평대 500세대라는 분양 설계는 바뀌질 않았어. 경미한 사항 변경이야 이거는요. 근데 만약에 20평대 아파트 1000세대가 900세대로 줄고 30평대 500이 600 늘었다. 이건 경미한 사항 변경 아니야. 그것을 바꾸려는 관리처분 계획은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 그대로 1000세대일 때 이럴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하면 되고요. 3번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 변경이 아니다. 이제는 삭제됐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작년까지는 시험에 나왔을 때 시험 나온 적 있어요. 기출문제. 작년까지 이거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포함됐거든요. 이제 안 돼요. 4번 정관. 자, 정관이 바뀌었어.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게 바뀌었어. 그러면 그거보다 하위인 관리 처분 계획은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죠.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서에 관리 처분 계획도 같이 바꾼다 돼 있거든. 이때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은 신고만 하면 돼요.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법원 판결에서 바꾸래.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부터 풀겠습니다.